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위기일발이란 단어를 보면요. 여유가 조금도 없이 몹시 절박한 순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즘처럼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쌓여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최근 자산시장 동향, 환율, 그리고 시장 수급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삼성증권 윤성모 리서치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좋습니다. 요즘은 뭐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금이고 할 거 없이 모든 자산 투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시면 어떻게 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유례없는 변동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동성의 뒷단의 배경을 본다면 결국은 미 연준을 중심으로 한 소위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QE에서 QT로의 시대 전환, 이 초입에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달러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말라붙다 보니까 달러의 초강세, 소위 킹 달러가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증시에서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하락장이라는 얘기에 다른 말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네. 자, 다수의 악재가 맞물려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요즘 심지어 뭐 신대공황 시대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글쎄, 개인적으로는 대공황까지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피치 같은 이제 국제신용평가사에서도 한국에 대한 신용 등급을 AA 마이너스 정도, 만약에 북한의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AA 정도는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신용 등급을 받고 있고, 뭐 막연한 두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과거 두 차례의 경제 위기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 체력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연기금을 갖고 있고 또 30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 자산이 있고 또 외환 보유고로 보더라도 4,300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와 같이 어떤 환 시장을 통해서 뭐 외부에서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 시절의 경우에는 이제 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경우도 부채 비율이 사실은 200%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더블 B 등급의 회사채의 경우도 200% 미만, 심지어 150% 미만의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와는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겉으로 봐서는 뭐 크게 매크로한 체력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지만은 마이크로하게 들어가 보면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신용등급 낮은 기업들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어떤 그 경제의 절대 수준보다 변화 속도에 또는 변화 방향에 더 불안감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또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요인들 때문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인플레 아닌가 생각이 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 인플레 잡기를 위한 금리 인상을 멈추기 전에는 어느 정도 멈추기 전에는 이게 시장이 반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각국별로 물가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워낙에 뭐 처한 위치와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미국은 유례없는 인플레로 인해서 유례없는 수준의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과 또 유럽은 상황이 굉장히 상이한 상황입니다. 또 일본도 그러하고요.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최근에 오히려 인플레 지표들은 소폭도 좀 안정화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미국과의 상황도 또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사뭇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어떤 뭐 금융시장의 자금 유출이라든가 혹은 한미 간의 이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에 따른 자금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연하게 금리 인상에 나서다가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가계부채가 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막연하게 그런 어떤 대외 간의 금리 차에 따른 자본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뭐 경제부총리가 그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은 같이 가기 어렵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뭐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정책 당국의 딜레마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거 덧붙여가지고 한때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증시 자금이 옮겨가기도 하고 또 거꾸로도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증시 부동산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다 보니까 금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안전자산, 위험자산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네. 이 흐름이 계속 갈까요? 예. 가장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의 딜레마가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주식과 채권이 일정 부분 다르게 움직이면서 네. 자산이 군별로 뭔가 해지 기능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식도 안 좋고 채권도 안 좋고 네. 또 심지어는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의 가격도 또 빠지고 비트코인이나 밈주식 같은 과거 위험자산도 같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데에는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보고 있는 터미널 레이트, 즉 과연 연준이 중앙은행이 어느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이런 중앙은행의 터미널 레이트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생길 때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럼 궁극적으로는 다시 안전자산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저는 머니 무브 현상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다시 안전자산으로 선호를 할 텐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보시면은 채권 금리가 굉장히 또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예금 금리나 다른 안전자산에 비해서 훨씬 더 일들을 더 많이 주는 상황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 국채 10년 금리가 지금 4%에 육박하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이런 영머니 무브 현상은 일시적이고 다만 오히려 채권 시장으로의 최근에 의미 있는 머니 인플로우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환율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 증시하고 아주 밀접하게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 절대 수준만 보면은 과거 경제 위기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요. 네.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달러화나 원화 전망 어떻게 네. 보십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로화, 위안화, 또 엔화 공이 모두 다 속절없이 급락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원화만 더 유별나게 많이 빠졌느냐?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다만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수출 모멘텀이 좀 둔화되면서 신흥국 가운데 한국 원화의 약세 폭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점은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하반기 이후에 이 수출 모멘텀 회복이 단기간으로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외환 시장에서의 이 어떤 그 달러 유동성 위기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당분간은 한 1,450원 정도 선에서 고점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후로는 일정 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또 인플레의 지표가 지금 현재 서서히 좀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이기 네. 때문에 연말 이후부터는 소폭 좀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좀 내려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다시 상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무역 수지 관련돼서는 이제 미국의 에너지 수출 자체가 워낙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네. 전체 미국 무역 수지의 한 30% 가까이가 이 에너지 수출을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보다는 조금 더 달러 강세가 좀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맞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환율로 회귀하기까지는 그런 기대는 좀 현재로서는 난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름부터 외국인들 상당히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제롬 파월의 그 잭슨홀 발언 이후로 이제 네. 완전히 매도소로 돌아섰습니다. 상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매물을 많이 쌓았는데 이런 외국인의 매매 동향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 현재 그 코스피가 작년도 고점 대비 하락한 폭을 보시면 달러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무려 47%나 하락을 한 네. 상황입니다. 현재 S&P 500이라든가 다른 지수들이 대략 한 20% 정도 수준의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달러 기준으로 무려 2배 이상이 하락폭을 기록을 달러로 한 한 사람은 상황.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물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주의 모멘텀이 급속도로 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단기간에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 이후에 일정 부분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바닥의 과정은 결국은 원달러 환율의 피크 확인이 첫 번째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악재, 그다음에 주가 지수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다, 아니면 더 빠진다, 뭐 이런 얘기 분분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고점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다소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초 이래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자체는 큰 하향 조정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수출 모멘텀도 꺾이고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의 마진 상황도 좀 악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칫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확인하고 주가가 회복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기업들의 이익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당분간은 좀 위험 관리 모드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아래 공포, 경기 침체의 공포가 세계 경제를 또 위협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100일도 채 안 남은 2022년 증시,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과 전략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예, 결국은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것이 미 연준의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판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테고요. 그 얘기인즉슨 한두 달 인플레이션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네. 미국 연준이 쉽사리 이 긴축 정책을 해소할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고용 시장과 또 서비스 경기,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좀 쿨다운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현재 약 월로 30만 명 정도의 신규 고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0으로 갈 때까지는 결국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5% 혹은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가야겠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삼성증권 윤석모 리서치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